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지금 전주가 엄청나게 멋진 노래가 나오고 있죠. 파리 대지행이 부른 순정마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주가 엄청 좋죠. 선생님이 전주가 좋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노래지만 비주의 러블러브도 좋아하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주를 들으면 그 노래를 기대하게 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래도 오프닝, 물론 수업 내용이 너무너무나 밀도 있게 하는 것 중요한데 그래도 오프닝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앞에 딱 전주잖아요, 이게. 딱 보고 나서 정말 기대가 되게끔 하는 그런 강의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좋은 음악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제목이 너무 언바란스한 게 완전 이렇게 붙었어요. 순정 마초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생각난 건데 그 성훈이라는 학생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저한테 메간봄스. 그럼 메간폭스 아세요? 메간폭스와 저는 얼마나 언바란스합니까?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정당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이제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볍게 2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는 주제로 왔습니다. 벌써 2단원도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하면 또 끝납니다. 그러면 또 2단원을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지 쌓이는 거거든요. 이만큼쯤 와서 혹시 1단원을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1단원의 1, 2, 3, 4 각각의 내용들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거운 선거라는 주제를 넘어왔으니까 이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8번째 주제가 되고요. 정당,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여론과 언론에 대해서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입니다. 그럼 주인공은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구나 하고 아셔야 되겠죠. 물론 정당 따로 이익집단 따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다 뭉뚱그려서 비교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각각의 부분들은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당과 관련해서 정당은 뭐지? 정당의 의미와 기능을 아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정당 제도입니다. 양당제와 다당제죠. 물론 양당제와 다당제를 가지고 그걸로 하나의 문제를 내는 것은 이제 좀 덜 나오는 추세가 되는데 선거와 연관시켜서 정부 형태와 연관시켜서 정당 제도는 많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인데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 할 때도 안 좋은 점만 찍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할 때도 좀 부정적인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점들이 개선되어야겠다 하면서 정당 공천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당 공천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상향식 공천,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자료에 정당 공천에 대해서 따로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열심히 풀면서 열심히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또 체크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확인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집단입니다. 여러분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익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능에서도 나왔고요. 전체주 지문이 있고 분석하면서 푸는 건데 역시나 이해하면 끝납니다.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역시 이해하는 정도로 해서 보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모두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포인트로 3가지 정당 제도, 이익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이 세 정치적 참여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공통점은요. 이들 셋의 차이점도 보시게 될 텐데 공통점은 이들 셋 모두
정치 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 아니고 특히 정당은 국가기관 아닌 비공식적 참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자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뼈대를 세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다. 정당 뭐지? 의미, 정당 제도,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그러면서 공천 이야기 좀 알아야 되겠고, 이익집단 배경, 등장 배경, 그리고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세 개 다 비교입니다. 되셨죠? 할 거 머릿속에 정리되셔야 되고 그 가운데 중요한 거 정리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차근차근 정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당의 기능입니다. 정당은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모인 단체죠. 그쵸?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당의 기능을 보면 가장 큰 기능은 대표자 배출 기능입니다. 공천하죠. 선거의 대표자를 추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당 자체가 이런 기능을 한다면 국가기관에, 다시 말하면 행정부나 이렇게,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해서 각각 이런 역할,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봅시다. 정당은 정치 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요, 정당 가운데 여당, 집권당,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나라당은요, 당정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여당의 준말이고요. 정부의 준말입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정치 과정, 정책 결정 과정을 조정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사실은 비공식적 참여자인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정부와 만나서 협의회를 통해서 정치 과정을 조정한다. 그리고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하죠.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등록금, 반값 등록금 문제도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먼저 흘러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 사회화 기능도 합니다. 정치 교육, 이런 기능도 하게 되죠. 네, 봤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크게 한번 보시면 돼요. 아, 대표자 배출한다.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런,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이런. 되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당 제도입니다. 정당 제도 볼게요. 정당 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 어떻게요? 일당제와 복수 정당제입니다. 일당제는 당이 하나밖에 없는 거, 단 하나고요. 복수 정당제는 2개 이상인 것입니다. 2개 이상이죠. 일당제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 당이 하나입니다. 정권 교체 당연히 안 되고, 다양한 의사 방향 당연히 안 되고, 비판 견제할 수 없고,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미 속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당이 하나밖에 없을 때. 복수정당제는 당이 2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2개 이상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따라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양당제는 당이 2개밖에 없는 거, 다당제는 여러 개 있는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쵸? 양당제는 대표적으로 2개고 꼬맹이만한 거 여러 개,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개입니다. 전체 정당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다당제는 경쟁할 수 있는, 고만고만해서 등치가 그만한 경쟁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정당입니다. 그게 다당제입니다. 네. 양당제는요, 대표적인 2개의 정당이고 나머지 정당들은 존재 가치도 미미해요. 대표적인 2개의 정당이니까 번갈아 정권을 잡습니다. 미국 같은데 그렇죠?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 공화 이렇게요. 그렇죠? 단독 정권, 단독으로 정권을 잡기 때문에 전국이 안정적이고요. 잘못했을 때 민주당 잘못, 그 다음에 공화당 잘못, 그 다음에 민주당. 정치적 책임 소재가 아주 명확합니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2개의 정당이 있기 때문에 정당을 선택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은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가능하고요. 예. 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의미 속에서 이해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당제는요, 경쟁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정당입니다. 20%, 30%, 25%, 15% 이렇게 정당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연립정권 해야 되겠죠. 그쵸? A씨당, BA당 이런 식으로 연립정권 해야 됩니다.
보시면 전국이 불안정하겠고요. 정치적 책임 소재도 불명확합니다. 연립했으니까. A씨가 연립했으니까 A당에게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될지 C당에게 물어야 될지. 그렇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념이 다른 정당이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양당제의 단점도 있죠.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 얼마나 정말 의견들이 다양합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렵겠고 단독 정권을 통해서 전국이 안정되지만 다수당의 횡포, 소수의 이익은 무시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곤란합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꽝 붙으면요. 누가 중간에서 말릴 그럴 정당이 없어요. 다 너무너무나 미미하니까. 그쵸? 정당 간 대립 시 끝까지 가요. 그런데 다당제는 보세요.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 반영하겠고요. 소수 의견도 보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합니다. 25% 정당과 30% 정당이 싸울 때 20% 정도 차지하는 정당이 쫙 와서 아유, 싸우지 마. 그럼 나 여기 붙는다. 여기 붙는다. 네, 캐스팅 보트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정당 선택의 범위가 넓죠.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과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당. 당연하죠. 예, 여러분 의미 속에서 장단점 한 번씩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여기는 외워야 할 곳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문제 4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토대로 일당 지배체제가 초래할 정치적 문제점을 옳게 추론한 것은 그랬습니다. 해볼게요. 일당 지배체제는 방금 전에 일당제 봤죠? 비판이나 반대를 억압함으로써 국민들 내부의 불만층을 정치체제 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는데 커다란 약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내재된 불만으로 쌓이게 되면 언젠가 폭발하죠. 그래서 혁명도 일어나고 계속 꾹꾹꾹 누르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중동의 민주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일당 지배체제는 정치체제 내에서 대체 세력을 길러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안 되죠. 그렇죠? 기억, 국가기관 상호 간의 대립이 격화될까요? 중국, 북한 한번 보세요. 그 당이 모든 국가기관을 다 장악합니다.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정권교체 안 되죠. 다양한 민의 반영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의회 내에서 합의가 어려워서 정책 결정이 지연된다.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한 정당이 다 장악했으니까. 정당이 하나인데 무슨 의회 내에서 대립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다음에 리을. 내재된, 여러분 잘 보세요. 내재된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여기 보세요. 불만층을 정치체제 속으로 끌어들여서 서로 대화하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내재된 정치적 불안정이 나중에 폭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여러분 정부 형태를 잘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방금 봤던 정당 제도입니다. 정당 제도, 양당제, 다당제 하는 특성들 그리고 의미, 그 다음에 장단점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선거 제도라든가 아니면 정부 형태와 관련 지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들, 특징들 다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죠. 의회 다수당이.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형태가 전형적으로 다당제입니다.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당이 합치면 A, B당이 정권을 잡지만 이렇게 셋이 합치면 B, C, D당이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연립하느냐에 따라서 집권당이 달라지죠. 자, 보세요. 연립 정권이 성립합니다. 단독 정권이 안 되죠. 과반수 획득한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억, 정당 간에 연합해서 정부가 구성된다. 그렇죠. 네. 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죠. 왜요, 여러분? 다당제입니다, 다당제. 맞죠? 다양한 민의 반영에 좋다. 그 다음에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 이익이 무시된다. 이것은 양당제의 얘기죠. 그렇죠?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디귿은 아니죠. 그다음에 리을. 정책 결정은 효율적으로, 정책 추진은 강력하게, 보다 더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양당제였죠. 그렇죠?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경우에 여기서는 연립정권이 성립한다는 거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4번 문제 봤습니다. 두 문제 좀 더 볼게요. 보겠습니다. 역시 정당과 그리고 정부 형태와 같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볼게요. A당 소속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자, A당 소속의 대통령이. 네, 근데 A당이 여기서 가장 큰 정당이었지만 보시면 과반이 안 됐었죠? 그쵸, A당 100석인데 전체 100석. 자,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있다고 대통령제가 아니지요. 그쵸? 대통령이 있다고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있어도 의원 내각제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독일과 같은 나라. 근데 여기는 대통령제일까? 대통령제지요. 왜냐? 자, 보세요. A당은 지금 과반이 안 됩니다. 근데 A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래. 다시 말하면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했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의회 따로, 행정부 따로 구성이 된 대통령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당이 여당이에요. A당이 여당이네. 여당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5대 의회에서는 여당이 적고요. 야당이 더 많습니다. 여소야대죠. 여러분 정부 형태 때 기억나십니까? 여소야대가 될 수 있는 건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쵸? 의원 내각제에서는 죽어도 여소야대 안 되죠. 왜? 가장 큰 정당이 집권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됐다는 건 여기 대통령제구나. 5대에서는 여당이 조금이었네. 그런데 6대로 가봅시다. 6대로 가보니까 여당이 과반이 됐네요. 그쵸? 여당이 힘이 세졌습니다. 그쵸? 가에서 나로 변화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기업, 정책 추진력이 강해지겠죠. 강해졌겠네요. 당연히 여당이 커졌으니까. 맞습니다. 전국이 불안정해져요. 네, 여기 보세요. 52, 46석, 그리고 얘는 정말 미미하죠. 양당제가 됐습니다. 여기 다당제에서 하나 더, 이 다당제에서 양당제가 됐어요. 다당제에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당, 양당제의 대표적인 2개의 정당, 정당 3개 존재하지만 양당제입니다. 전국이 불안정해져? 아니죠. 양당제, 전국이 안정적이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건 이쪽, 가쪽이죠? 네. 다음 문제. 여소야대로 인해서 의회와 정부의 마찰이 예상된다. 여소야대 때문에 의회와 정부의 마찰이 예상되는 건 가대이죠. 그렇죠? 여소야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볼게요. 고득점 1번입니다. 지금 보면 정당 제도 나오면서 정부 형태랑 연결지어서 나오고 있고 표 속에서 여러분 양당제, 다당제 찾아내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A국, B국이 있고요. 집권 정당을 보니까 갑을 이렇게 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정권 교체를 딱 했고요. 집권한 정당이 지금 갑당 혼자, 을당 혼자, 갑당 혼자, 을당 혼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양당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B국을 한번 보세요. A, B, C당이 연정을 해서 8년간 갔네요. 9년.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7, 8년 갔어요. D당과 E당이 연정을 해서. 연합정권. 여기도 이렇게. 자, 보세요. 아, 다당제구나. 여러 개의 정당,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고 연립정권이 탄생했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2개의 정당이 있고 아, 단독정권이 탄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 A국은 정책 결정이 정당 간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정당 간의 타협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어떤 걸까요? 정책 결정에서. 이거죠. 연립했을 때. A, B, C당이 연립했을 때는 서로 어떤 정책 결정을 추진할 때 타협이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A국이 아니라 B국이라고 해야지 되겠죠. 다음. B국은 정당 간 연합에 따른 잦은 정권 교체로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자, 보세요. B국은 정당 간 연합했죠. 연합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잦은 정권 교체라고 했어요. 잦은. 잦아요? 에? 8년, 9년, 몇 년? 8, 9, 예, 그쵸? 여기 보세요. 아니죠. 잦은 정권 교체. 비교적 연립 정권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함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연립 정권을 하면 자주 깨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함정을 파서 문제를 냈습니다. 틀렸습니다. A국은 양당제, B국은 다당제가 발달하였다. 그러네요. A국이 B국에 비해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양당제니까. 맞습니다. 예, 고르실 수 있겠죠? 네, 표 통해서 확인하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정당 제도까지 봤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의 문제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시간에 우리 지금 정당, 이익단, 시민단체에 있는 문제들을 모조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막 바삐 갈 거예요. 바삐 따라오세요. 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문제점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지역 중심. 지역 중심은 좀 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정당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금방 사라졌다 없어지고 사라졌다 없어지고 합쳤다가 사라지고 합니다.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인물 그리고 지역이 아니라 정책, 진보, 보수, 중도 이런 어떤 그런 이념이나 정책,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기반한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 들어오던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게 발전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당 정치 2번째, 당내 비민주주의입니다. 당의 권력을 윗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당원들의 의사도 잘 안 들어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천권도 다 위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예, 실제로는요. 아무튼 굳이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거 되겠죠. 네. 이랬을 때 필요한 거 상향식 의사결정구조. 너무나 많이 나오는 얘기죠.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차투표. 용어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학생들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골든벨. 네. 골든벨의 마지막 문제로 이게 나왔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알았는데 거기 나온 학생이 몰랐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교차투표는 내가 A정당에 있지만 B정당 쪽에서 찬성하는 의사를 얼마든지 이렇게 찬반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 교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정당이 A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당의 의견에 내가 반하면 정말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내가 우리 정당이 A 의견이지만 저쪽 정당 B 의견을 할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교차투표입니다. 민주적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향식 공천이죠. 공천에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게 되고 선생님이 심화 강의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공천 예전에는 위에서 찍어내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윗사람이. 근데 이제는 어때요?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것 나오죠. 그렇죠? 국민 참여해서 출마할 사람들을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이제 이런 모습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대통령 후보도 우리 손으로 뽑을 거예요, 아마. 네. 이런 문화로 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정치자금의 음성화 문제가 많았었죠. 기업, 이익집단으로부터의 후원금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당원이 당비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여러분 교차투표라든가 상향식 공천에 관한 이야기들은 공천에 관련해서 따로 문제 정리해 놨으니까 풀면서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훌쩍훌쩍 시간이 가고 있네요. 관련된 문제 여러분 3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할 때 연구 주제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A국의 정치에서는 정당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거네요. 모습이네요. 국가와 시민사회가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당 내부의 권력이 중앙당에만 집중된 비민주적인 우리나라의 과거 이야기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정 인물, 특정 지역 중심, 비민주적인 정당 내부 구조. 그래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표출, 집약시키지 못하고 정책 정당으로 면모도 갖추지 못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주제입니다. 기억, 정당 유형이 양당제였어, 다당제였어? 이거 연구하면 요거 나옵니까? 정당 유형이 양당제인지 다당제인지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결론들, 이런 주장들 뒷받침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양당제면 좋고 다당제면 나쁘고 혹은 다당제면 좋고 민주적이고 양당제면 비민주적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존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하는 정당 제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구한다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정당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큰가? 정당 조직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조그만 정당들이 존재하고 클수록 비민주적인가요? 그건 아니죠. 정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거지. 정당이 작을수록 민주적인가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정당이 의회 후보자를 어떻게 추천하는가? 위에서 윗사람들이 탁 찍어내리는가? 아니면 아래 당원들이 또는 국민들이 뽑는가? 정당의 민주성을 따질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기반이 무엇인가?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인물 중심인가? 아니면 지역에 기반해서인가? 이 조사해 보면 이런 정당, 이런 것들 조사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디귿, 리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돈을 그냥 받아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어떻게 쓰는지 그 회계도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행위와 관련해서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가 없어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이런 거 다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네, 아주 민주적인 정당 운용 이런 것을 위해서겠죠. 보겠습니다. 1번 볼 수 없는 거, 정경유착의 근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팍 가져다가 막 찾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와 어떤 돈줄에 이렇게 음성적으로 만나는 걸 차단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법에 의하지 않고는 못 받는다.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정치 자금에 양성합니다. 그렇죠? 음성적으로 뒤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기업인이 정치적으로 중립하라고. 기업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기업인도 의사를 가질 수가 있죠.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기업이 어디를 지지하는지 밝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인의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공무원이 오히려 더 알맞죠. 그렇죠? 3번이 아닙니다.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 거죠. 2번, 4번 다. 그다음에 부당한 정치 자금 조성을 금지하기 위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기업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고득점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고득점 문제.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요. 이 나라의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골라보래요. 정당 정치의 문제점입니다. 문제는 읽어볼게요. 2009년 말 현재 A국의 정당 전체 당원 수는 412만 3,687명에 이르렀으나 A국에서 당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근데 이 가운데
당비, 회비를 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회비를 낼 정도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성당원은 불과 7.9%밖에 안 됐대요. 예, 전체 이 412만 명 중에 32만 명만 돈을 내고 있대요, 당비를. 그래서 진성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당비를 납부해서 당비를 납부하고요, 당비도 내고요. 그래서 그 정당의 후보 선출권이나 입후보권 또는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정말 참여하는 그런 당원입니다. A국의 가장 큰 정당인 동그라미당은 전체 당원 수가 195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 정말 회비도 내고 참여하는 그런 진성당원은 1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세모당도 당원이 164만 명인데 그 중에 진성당원은 3.9%밖에 안 된대요. 다른 정당도 더 미미하고요. 다시 말하면 당원은 존재하지만 당원 당비에 의해서 운영도 안 되고 당원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것도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점 봐봅시다. 국민들의 정당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세요. 당원들이 당원으로서 당비 납부하고 의사결정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당원의 대부분이 정당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성당원의 비율이 굉장히 작잖아요. 맞네요. 주요 정당들이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어. 지금 지역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재정적으로 정당 외부 세력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 왜요? 당원의 당비를 납부하는 비율, 네, 보세요. 3.9%, 7.9%. 이거밖에 안 된대요. 당원은 있으나 당비를 납부하는 비율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정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을 다른 데서 끌어오겠네요. 그렇죠? 외부에서.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맞죠, 여러분?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정당에 관련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당에 관련해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정당의 의미와 기능, 정당 제도, 그리고 정당 정치의 문제점에 관련된 문제를 3문제 지금 풀어봤습니다. 네, 충분히 되시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집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집단으로 쭉 넘어왔어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익 집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이익 집단이 맨날 자기네 특수이익만 주장하니까 이익 집단 이기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현대 민주사회에서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민주주의일수록 이익 집단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익 집단의 등장 배경을 사회적으로 의회, 정당, 행정부 이 각각의 다 이유가 있어요. 이익 집단이 등장한 이유가. 현대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되고 세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87년도 6월항쟁 이후에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급속히 늘어났어요.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되고 세분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입니다. 의회를 뽑을 때 여러분 선거할 때 공부했지요? 전국을 245조각을 내요. 지역대표죠. 지역구에서 뽑습니다. 이 지역 대표가 물론 전국구 비례대표 있지만 어때요?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못해요. 프로야구 선수들의 그런 이익, 약사회의 이익 잘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역 대표제의 한계 때문에 왜 다양한 직업적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익 집단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정당은요, 정당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회 집단인데 이 정당이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권력 획득을 위해서 나타난 집단인데 공익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다양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당원을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아, 정당에도 못 기대겠네. 의회한테도 못 기대겠네. 사회는 이렇게 변화하네. 게다가 행정부를 볼까? 하고 봤더니 행정부가 오늘날 역할이 커졌습니다. 행정부가 정책 결정을 많은 부분 담당하는데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걸 하진 않을까?
혼자 감시하는 것보다 집단을 만들면 좋죠.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약사회에 불리한 결정을 했네? 조직적으로. 우리 의사회에 불리한 결정을 했네? 조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이익집단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 자, 지금 봅시다. 사회적으로 의회가, 정당이, 행정부가, 제대로 다 우리 이익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잘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문제 볼까요? 이거 보고 보는 거군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이익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익집단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런 좋은 기능도 하니까요. 예. 자, 다원주의를 실현시켜주죠. 예. 슈퍼마켓 협의회, 그 다음에 프로야구 선수 협의회, 이렇게 다 맞죠. 영화인 협의회. 그 다음에 정당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직업별 대표제적 성격을 가지고 정당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어요. 정부 감시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 사회화, 정치 교육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프로야구 선수인데 프로야구 선수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나의 지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지 이런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치 사회화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이익집단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네. 이익집단이 자신의 특수이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익과 충돌하고요. 약사회와 의사회의 충돌, 그 다음에 스크린 쿼터제 때문에 영화인 협의회에서 막 시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책 결정이 지연된다든가 하는 것도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로비스트가 없지만 암암리에 이렇게 덩치가 큰 이익 집단이 정치권과 결탁하는 그런 모습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죠.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추론할 수 있는 동그라미 단체와 같은 집단의 성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동그라미 단체에 소속된 전국 2만여 영업정들이 문을 닫은 것은 이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네요. 자, 여러분, 공익과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동그라미 업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은 영업점들의 자기 비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공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지금은 시기상으로, 여건상으로 영업점들이 휴업이라는 극단적인 건 좀 그렇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단체는 이익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집단, 기업,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추구한다. 맞네요. 네. 넘겨주세요. 정치 권력과 타협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익과 충돌하여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리을은 확실히 아니죠. 자, 여러분,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을 봤는데요. 니은으로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네, 니은으로 넘겨보면 지금 분명한 것은 부패한 정치 권력과 타협하기도 해요. 이익집단이. 그런데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부패한 정치 권력과 타협한 건 아니죠. 그렇죠? 공익을 저해하고 그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역, 디귿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이익집단까지 봤습니다. 시민단체는요, 지금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고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비교하는 거요. 정당은 목적을 정권 획득에 두고 있고 이익집단은 특수이익, 시민단체는 공적인 공익실현, 환경, 여성 문제 이렇게만. 예. 그 다음에 정당은 모든 쟁점, 사회의 모든 쟁점에 관심이 있고 이익집단은 자신과 관련된 특수한 쟁점에 어렵지 않죠. 자,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잘 알아둬야 되겠죠? 정치적 책임입니다. 정치적 책임은 어떤 발언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물러나거나 하는 것 등입니다. 어디만?
정당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금 정치 과정의 참여자를 비교했습니다. 공통점도 있어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공식입니다. 정당도 비공식입니다. 그리고 이들 다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죠. 공통점, 차이점 알아두세요. 한 번만 들으면 안다고 생각해요. 네 문제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67페이지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법률 제정 과정에서 각 집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이 문제는 대통령제를 가정하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권 획득을 추구한대요. 정당이죠? 보세요. 특수이익이래요. 이익 집단이죠? 1번. 가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회가 만든 거 행정부로 간다. 맞죠? 아직 안 배웠다고요? 여러분 다 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나는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얘를 견제하기도 하죠. 견제 수단 맞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제 있죠. 다는 다 어디입니까?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여러분 법률안을 정당이 제출하는 거 봤어요? 법률안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하죠. 3번이 틀렸습니다. 라는 법률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도록 이익집단은 압력을 행사해서 압력단체라고도 하죠. 맞고요. 5번에 다라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공식적 참여자죠. 비공식, 이 안에 점선하니 공식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이 형식은요. 전형적으로 기출에 나왔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여기 특수이익 목적으로 하는 이익집단, 공동체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건 여러분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정당 나왔으니까 여기 어디? 시민단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해볼게요. 가는 정권 획득의 목표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비밀결사체와 다르다. 가는요, 자신이 설립한 목적, 정당은 자신이 설립한 목적을 다 공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밀격사와 다르죠. 공개조직. 맞네요. 나는요, 시민단체는 비영리적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여기와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3번, 다. 이익집단은요, 공익과 충돌하여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죠. 아까 영업점을 다 닫았잖아요. 가는 정당을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이 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와 끈끈한 관계를 맺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다는 아니다. 여러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그렇죠. 정당만이죠. 그러니까 저 5번이 틀렸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두 문제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보면 3, 4번 고득점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가집단과 나집단입니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기 얘 나와버렸습니다. 그쵸? 그럼 나는 어디다? 정당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찾아보면 되겠네. 정치 과정에 영향력 행사한다 확인해 볼게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뭐라 그랬지? 당정협의회. 그 다음에 특수이익 관철시키기 위해 아니라 그랬죠. 그쵸? 공익이라고 했습니다. 정당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 봅시다. 정권 획득 목적으로 안 하고요. 정치 과정에 영향력 행사하고 누군지 모르겠네. 매개 아니고 여기 있죠. 특수한 이익 추구라고 되어 있죠. 이익 집단. 가이익, 나 정당. 풀어봅시다. 가가 관심을 갖는 문제 영역은 나보다 좁죠. 얘네는 특수한 것만, 얘네는 전반적인 모든 쟁점. 틀렸네. 그 다음에 가는 그들의 목적을 위해 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는요, 이익집단은 그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과 긴밀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네. 가는 이익집단은 나와 달리 국민의 대표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누가 국민의 대표를 배출해요? 나에서. 틀렸네요. 가는 특수이익을
대변하며 나의 기능을 보완하기도 하죠. 가는 특수이익을 대변하면서 가는 직업별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직능 대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면서 어떤 직업적 전문성을 통해서 여기 기능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영향도 주고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위 표에서 가 집단이 출현한 배경입니다. 이 집단이 출현한 배경 공부했죠? 예. 직능 대표제 도입으로 직능적 이익의 대변 기능. 직능 대표제를 도입해가지고 이 집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직능 대표가 된 거예요? 아니죠. 의회가 지역 위주로 대표를 뽑다 보니까 이런 직업별 이익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이런 직능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직능 대표제가 딱 도입돼서 아 니네 직능 대표 해? 아니죠. 아닙니다. 그다음에 집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권 획득의 필요성 때문에 정권을 획득하자. 그리고 뭐였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그렇죠.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대의 정치의 한계 때문에 대표의 한계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국가 현상으로 행정국가가 비대해져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러려고 맞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문제를 빠른 속도로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본래 수능 특강이나 수능 특강 개념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정당 한 2시간, 이 집단, 이렇게 시민단체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다 공부했다는 전자에 비교하는 거 중요한 거 중심으로 살펴봤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 접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그리고 다음 시간의 주제 역시 정치과정의 참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정치과정의 참여자를 5개 배울 거예요. 5개. 오늘 3개, 다음 시간에 2개입니다. 오늘 3개 배운 것은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정치과정의 참여자를, 비공식적 참여자를 5개 배웁니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보통 얘네 셋이 짝지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관련해서는 정당 제도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꼭이요. 네, 기억나죠? 이익집단 관련해서는 뭐 알아두라고 했더라? 등장 배경과 순기능과 역기능이었습니다. 등장 배경, 순기능, 역기능. 네. 그리고 시민단체. 역시 문제점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이면 2단원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여러분, 2단원 지금까지 한 거 정책 결정, 참여, 선거, 그리고 오늘 정치 과정의 참여자까지 왔습니다. 공부한 내용들 틀 잡아서 그리고 밀리지 않고 여러분 자료실에 올려놓은 그 개념별로 모아놓은 기출문제를 샅샅이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